네, 글로벌 경제사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다루는 학문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인류의 초기의 글로벌 경제 활동, 즉 고대 경제의 성립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경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일반적인 학문 자체에 대해서 살짝 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복잡 다단한 현상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상태 그대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학자들이 생각해낸 방식은 뭐냐면 복잡한 현상 중에서 핵심적인 변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만드는데 모든 이론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더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갖느냐, 또 미래에 대한 예측력을 갖느냐에 따라서 더 널리 통하는 이론, 즉 통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론 간의 경쟁 속에서 통설이 만들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통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특히 정책 위반자들은 통설의 기초에서 여러 정책을 짜게 됩니다. 그 정책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사회 현상, 경제 현상 자체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현상이 이론을 만들고 이론의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다시 현상의 변화를 주는 이런 역사적 과정이 생깁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현상이 이론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통설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에 기초해서 정책이 마련되고 그 정책으로 인해 현상이 변하는 것. 이 과정이 반복되는 역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인 것이고 그 중에서 경제활동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경제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사를 정의를 해보면 경제사라는 것은 경제 현상을 역사적인 접근법을 통해 분석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러 경제활동, 즉 생산, 소비, 교환, 분배에 관련된 여러 기술 또는 그것을 해내는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경제사에서도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는 경제사입니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 무엇이냐면 기존의 경계, 국경이든 집단이든 문화권이든 이런 경계를 넘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커지는 것, 즉 상호 연계성이 더 강화되는 그런 사회적 과정을 말하죠.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기존의 역사와 무엇이 다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역사는 개별 국가, 개별 경제 주체의 역할에 강조점을 뒀다고 한다면 세계화의 관점에서 본 역사는 국가 간,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전 같으면 근대 세계를 주도했던 유럽과 서구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 못지않게 비서구 지역, 특히 아시아의 역할을 재조명해서 그 중요성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계화라는 것이 경제적인 활동만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엮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경제적 요소에 국한하지 않고 정보, 지식, 제도, 문화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의 전파에도 관심을 크게 갖게 됩니다. 지금의 세계화, 이것을 2차 세계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국 중심의 질서라고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념적 분단이 종료된 사실입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되고 곧이어서 유럽 국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념적 장벽이 무너져서 교류와 소통이 원활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사조의 확산입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총리를 중심축으로 해서 시장 중심의 탈규제적 정책,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자유방임적인 체제, 시장에 맡겨놓는 체제로 가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로 확산된 것이 역시 세계화의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듯이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정보를 얻는 비용이 낮아지는 이런 혁명적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의 세계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1차 세계화입니다. 이것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서구의 주요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각국의 경제가 서로 엮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경기 변동의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경쟁적 공업화가 더 확산이 되면서 각국은 1870년대부터 식민지를 개척하려는 경쟁에 뛰어들죠. 이러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이 1차 세계화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열강들은 자발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은 강제적으로 세계화의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차 세계화가 공업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결국은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이 세계화를 만든 추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산업혁명이야말로 세계화를 이끌어낸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량 생산품이 무역의 주종으로 등장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에 편승해서 국제적인 무역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산업혁명은 분명히 세계화를 결정적으로 넓힌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시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 지구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 것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콜럼버스로 상징되는 대항해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세계와 신세계, 즉 구세계라는 것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얘기하겠고 신세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북 아메리카를 얘기할 텐데요. 이 두 세계는 그 이전까지는 각각의 경제활동이 영위가 되었던 것인데 대항해 시대 이후에는 서로가 통합이 되어서 단일한 세계 경제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적 힘이 강했던 중국의 지위가 낮아지고 대신 유럽이 점차 헤게모니를 얻게 되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을 맞게 되는 것이죠. 대항해 시대가 발전하면서 초창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을 대신해서 후발 강대국이 나타나죠.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인데요. 이 세 나라가 세계 경제의 무역을 주도하던 시기를 중상주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세계화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대항해 시대 이전에도 구세계와 신세계 내부에서는 국지적인 세계화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가 아브루고드인데 이 사람은 13, 14세기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몽골 제국의 힘이 강력하게 미쳤던 시기에 지역적인 세계화가 가장 잘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서 8개의 무역 회로가 중첩적으로 껴서 작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으로 가보면 유럽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로마 제국이 있었고 동시기에 아시아로 와보면 한나라 같은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대 제국이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그리고 제국 간의 교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보면 세계화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보면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등장해서 대륙 간으로 이동을 해간 것 이거 자체를 최초의 세계화로 보기도 하죠. 자, 인류의 첫 걸음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초기 형태, 유인원으로부터 구별된 형태를 우리가 호미니드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600만 년 전 내지는 700만 년 전에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초기의 인류는 아프리카의 남부와 동부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루시라는 이름의 유골이 발견된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유명하죠. 그 이후에 주로 170만 년 전에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구석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호모 하빌리스는 말 그대로 손재주가 있는 호미니드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구 제작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사냥과 채집 능력을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호모 에렉투스는 직립을 잘하고 뛰어다니기를 잘했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늦어도 10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초기의 인류는 우리의 직계조상은 아니죠. 직계조상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집단인데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만 년 내지는 18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 이 존재들은 지능이 높고 도구 활용 능력이 좋고 그래서 사냥 기술이 우수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았던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를 하고 전 세계에 현생 인류를 퍼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동의 연대기를 좀 살펴본다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현생 인류가 다른 대륙으로 넘어간 게 대개 1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은 제일 가까운 서남아시아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약 4, 5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로 일부가 가고 또 일부는 유럽으로 향하고 일부는 아시아를 관통해서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약 15,000년 전이 되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당장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증가해서 또는 환경이 변화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곳에 버티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찾느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데로 옮겨간다면 당장은 위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존 지식, 도구, 기술을 익히게 돼서 인류 전체로 본다면 생존의 능력을 더 키워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0만 년 전경에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유럽으로, 일부는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오세아니아로, 일부는 저 멀리 아시아를 관통해서 아메리카로 쭉 넘어가서 지금의 세계 인구의 기본을 이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층을 공부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잘 알다시피 지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과학적 연구가 이 연구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DNA를 통한 개통도 연구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발견된 유고를 가지고 DNA 검사를 해서 유사성을 찾는 건데요. 그걸 보면 약 10만 년 전에 크게 두 가지로 분기를 해서 하나는 아프리카가 되고 하나는 나머지 지역이 되죠. 그리고 약 5, 6만 년 전에 다시 큰 분기가 돼서 일부는 유럽 쪽, 일부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나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층 연구에서 확인된 그 사실들이 실제로 DNA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역사적 학문적 근거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석기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인류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나 칼, 송곳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불의 사용이라던가 언어의 발달 같은 걸 통해서 더 생존 능력을 강화시켰죠. 그런데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수렵 채집을 하던 삶에서, 다시 말하면 이동식 삶에서 정착 생활로 전환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농경과 목축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약 11,000년 내지 12,000년 전에 지금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라크가 있는 지역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보신다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널리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초록색 둥근 원점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다 각각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농업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발생한 농업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시기는 다르지만 각자 독자적으로 발생한 농업이 그 주변 지역으로 퍼졌다는 것을 이 지도는 보여줍니다. 신석기 혁명이 시작이 되고 나서는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기술 진보가 크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화전 방식, 그러니까 한 지역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방치를 해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쟁기를 써서 토지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그리고 쟁기를 가축이 끌게 해서 더 깊이 땅을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생산 능력이 커졌고 분업도 진전이 되어서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식량이 생산되겠죠. 이걸 잉여라고 하는데, 잉여가 커지면 이걸 가지고 교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생산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영속적으로. 예를 들면 종교적, 군사적 지도자들은 계급을 만들어서 생산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잉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초의 혈연적인 속성이 강했던 집단이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업과 위계 질서를 갖게 되고, 그래서 곧 보게 될 문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인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변화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2000년에 우리는 60억 명을 돌파를 했고 지금은 약 77억 명 이 정도 될 텐데요. 10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가보면 세계 인구는 약 12만 명 이 정도 규모였고요. 농경이 시작되던 초기에만 해도 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가면 벌써 2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농경이 등장한 이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었나를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문명을 보겠습니다. 문명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없었던 규모의 대규모의 도시의 발달, 그 다음에 문자의 사용, 그리고 사회계층의 분화, 기술의 발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의 발달을 보자면 과거에 농업이 주도하던 시기에는 대규모 도시라는 게 있기 어려웠는데 초기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예리코에서는 소금 생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터키의 카탈 회윅에서는 도구, 날카로운 도구를 만드는 데 쓰는 흑요석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들은 이제 연쇄적인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먼 지역까지도 서로 교역을 이루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문자의 사용이 중요합니다. 문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정보 처리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의 경우는 쐐기 문자가 등장하죠. 이집트는 상형 문자, 그리고 중국에서는 갑골 문자와 청동기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지금의 한자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문자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기록을 더 정확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서 문학을 발달시키고 과학의 진보까지 이룰 수 있게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사회계층의 분화를 보겠습니다. 잉여가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점점 정교화되면서 수직적으로는 위계 질서가 탄탄하게 등장을 하고요. 수평적으로는 직업이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집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달을 본다면 다양한 기술이 있죠. 농업에 있어서는 쟁기를 사용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킨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좀 더 길게 본다면 금속기의 등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동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는 철기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농업 생산 능력을 키우고 군사 능력을 키우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청동기, 철기의 원료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곳도 있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리스와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 지역의 중앙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미의 안데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각각 완전히 자생적이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색채를 가진 채로 문명을 키웠다는 것으로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 발달은 동시대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지만 그 문명들 간에는 분명한 시차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시차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는 기원전 350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이집트 문명은 그보다 500년 후, 인도 문명은 다시 500년 후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라고 해서 시간관념이 잘 없기 쉬운데 실제로는 약 2000년의 기간을 두고서 다양한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계화의 관점에서 경제사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인류의 초기부터 문명의 발생까지의 기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